포탈 관련해서 문자 많이 왔네요. 예. 포탈 요즘 이상하다고 너무 댓글들이.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도 좀 파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 찍혔네요. 예. 네,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들 네. 주중 잠정 집계. 화요일치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네. 긍정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네.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알겠는 게 이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러니까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거의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그 화요일 날 처음으로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네. 평양. 예, 네. 그래. 평창,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네.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오죠, 사실. 실제 평양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네.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네.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네. 옵션 열기에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네.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이게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근데 게 이제 하지만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 입을 빌어서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의 입을 빌든가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그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 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예, 뭐 현성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성월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접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떨어진 것은 TK 대구 경북하고 보수층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화요일 날 59.9를 찍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요일은 뭐 60을 간신히 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당 지지율 빨리 짚어주시죠. 예, 2주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락하고 야 3당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잠깐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46.1%로 하락해서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2.9%포인트 상승해서 21%로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은 7.0%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보도가 통합 관련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올라간 것을 보입니다. 정의당은 사진 많이 나오면 올라가요. 원래. 예, 정의당은 4.9%로 하락을 했고요. 잠재정당 지지율을 잠시 보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2.7%로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네요. 예, 통합반대개혁신당은 조금 소폭 하락해서 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19세 이상 5,0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운전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포괄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포털 말고도요. 각종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같은데 젊은 세대가 잘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대학교의 커뮤니티도 댓글 알바가 붙은 건 난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점검하거든요. 네. 정말 대규모 물량이다 이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예. 사법부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국민 여론은 강제수사가 많겠죠. 예, 맞습니다. 요번 조사는 찬성과 반대를 물었습니다. 강제수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예, 검찰은 특검이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찬성이 69.7%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8.7%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한 보도들이 얼마나 편향돼 있었는지
그 보도를 전체적으로 모든 미디어를 이제 훑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최근에 이 올림픽 관련 보도가 한쪽으로 대단히 편향돼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실내는 모자를 안 쓰셔도 되는데 제법 따뜻한 편이에요. 아니. 방금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패션입니다. 예, 방금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네. 정말 추운 날씨긴 했습니다, 오늘. 네. 이제 YTN도 이제 포함됩니다, 사실은. 네. 저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YTN도 보고 돌려서 보는데. 네. 이 다른 무엇보다 이게 북한 관련 보도, 올림픽 관련 보도, 네. 뭐 현송월 보도 또는 평양 올림픽 혹은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도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 쏟아졌어요. 네. 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늦게 오셔가지고 네. 핵심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모실게요, 저희가. 예. 예. 일단은 총체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냥 제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미녀 응원단만 강조하는 언론 행태가 일단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도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관련 그 예상이 나오자마자 미녀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올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미녀 하는 그런 언론 행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현성월 단장 관련 보도에서 정말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한심한 보도를 했다는 거. 속보. 네. 무슨 김밥 먹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무엇을 먹고 네. 무엇을 입고 저 옷을 입은 의미는 무엇이고 패션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걸 해석하고 뭐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내내 그런 보도가 이어졌고 네. 세 번째로는 현성월 보도에서 단순히 스토킹 보도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과잉 의전이라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현성월 단장 보도를 그렇게 많이 뽑아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 하면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잉 의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오히려 보통 때처럼 했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자세 외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측 방문 행사와 관련해서 북측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그 기간 내 활동 비용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위반이다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식의 비용을 문제 삼는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자유한국당 등의 그 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야당의 이게 전부 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야당의 올림픽에 대한 헐뜯기식 주장, 뭐 이렇게 트집 잡는 주장 이런 내용들을 언론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옮겨주고 있다.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는 말이죠. 정부가 내놓는 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전달되는 게 여기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그랬지? 혹은 이건 왜 한 거지? 혹은 뭐 이게 정말로 과잉 의전이 맞냐? 네. 뭐 해명이나 혹은 주장이나 혹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보통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거나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맨 앞에 이게 나옵니다. 예. 맨 앞에 이게 잘못했다고. 네, 맞아요. 단일팀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일팀 보도도 그 히스토리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의미가 뭐며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단일팀 보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렇죠. 선수들 이야기. 예. 선수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 선수들 이야기만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이 프레임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프레임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주장을 그대로 프레임으로 딱 해서 그걸로 계속 보도했어요. 반론을 살짝 실어주는 것뿐이죠.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잘못했는데 네네. 정부는 이렇게 변명한다는 포맷인데다가 정부의 변명도 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남북 관련 보도에서. 정부 관련의 해명은 이거 변명하는 거네 싶게끔 네. 편집이 돼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 이 미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스토킹을 하면서 보도를 했잖아요. 무엇을 입었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미인이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언론에서 뭐냐면 이것이 북한의 체제선전 수법이다. 라면서 또 막 비판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평양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네. 소위 이제 브릿지가 되는 내용이죠. 네네. 이게 다 북한 체제 선전이라고. 네, 그런데 북한의 체제 선정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할 거면 거기에 노란 아지를 발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 사실상 그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면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 그 외모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그냥 계속 띄워주고 있는 그런 그래야 내용을 또 하고 있다는 방송은 거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법이 이런 겁니다. 미녀 응원단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보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정부 때리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송들만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 남북 단일팀도 하면 안 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네. 미녀 응원단이 와서도 안 되고 네. 이 모든 건 북한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평양올림픽이구나. 요 흐름으로 그냥 전부 다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예. 야, 이거 대단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쏟아붓는 평창올림픽에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 네. 대단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다 보질 못하고 그냥 빠르게 돌려가면서 보는데 이걸 다 보는 민원연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보도의 프레임이 전부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 그리고 뭔가 논란이 되면은 그 논란이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란을 그냥 자신의 그 보도의 프레임으로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 공방 정도로만 해서 여당의 주장들 그리고 하다못해 청와대 기계적 입장이 중립도 없어요 여기는. 네, 여야의 입장으로 그냥 살짝 들어가는 수준으로 네. 해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송월 관련 보도는 현송월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왜 방문했으며 이것의 의미, 남북교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부 부정적인 것. 우리가 북한 체제 선정에 노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만 하고 진정한 의미를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되게 분절적으로 이번 사태가 세상에 없었던 일 같이 느끼게 하고. 과거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치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처음 생긴 일처럼 네. 진짜 웃긴 거 이런 겁니다. 과잉 의전 뭔지 아세요? KTX 타가지고 내렸는데 네. 대합실 지나서 에스컬레이터로 안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 예. 2분도 이게 되지 과잉 않았다. 운전이라는 거예요. 열차에 올랐다. 예. 3부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부에서 저희가 다뤘던 평창올림픽 관련 보도 문제점 민원연과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잠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님 계속 계시고요. 네. 이 보도가 얼마나 황당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재미있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채널A에서 저녁종합뉴스에서 특별열차 교통통제 글쎄라는 21일 보도에서요. 문제 삼은 것이 KTX에서 내려서 버스에 타는데 2분이 되지 않았다. 2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과잉 의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현송월 단장이. 그리고 현송월 숙소가 호텔 한개동을 통째로 빌렸다라는 그런 보도도 채널A에. 예, 그 전에 네. 이제 KTX 일반 승객이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합실을 지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현송월 일행은 네. 내린 다음에 승강장 옆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2분 만에 열차에 약이 오른 올랐다. 거죠 지금. 2분 만에 과잉 의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동 동선을 짧게 해서 네. 보안상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특혜를 받았다고. 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온 일행을 전부 다 일반 승객 같이 쭉 줄 서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뒤섞여서 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채널A의 그 호텔 한계동 이것도 그야말로 새 호텔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북한 정권담을 위해서 2개 건물 중 하나를 통으로 비우고 그리고 7명에게 상급계실로 구성된 상계층을 모두 제공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굉장히 부각하고요. TV조선에 이거는 축구 선수단만 와도 이렇게 해요. 그냥 축구팀이 와도 그렇죠. 그 층을 분리해 줍니다. 그냥 일개 축구팀이 와도 다른 나라에. 그렇죠. TV조선 22일 또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단장이 탄 열차 KTX 열차 특별 편성된 열차의 한 칸을 이제 현단장이 탔다는 거예요. 한 칸. 예. 전체도 아니고. 그 칸 옆에 탄 시민이 당연히 너무 보고 싶다. 아무래도 누가 될까봐 그런가 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서 봤으면 같은 칸에 앉아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인터뷰 발언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과잉 의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 칸에 북한 그 대표단만 탔는데 네. 그 칸에 일반 승객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과잉 의전을 보라며. 분리된 열차 칸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과잉 의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TV조선 22일 보도에서는 이 현성월 일행이 한마디로 10명이 생갈비와 생등심 소주 맥주를 먹는데 162만 원어치를 먹었다. 라면서 저자세 외교라는 네. 거 이게. 예. 나는 이런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런 뉴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뉴스를 하루 종일 틀었어요. 창의적이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채널A 신문 10명이 1,000만 원씩 먹었다 고기를. 그럼 내가 많이 먹었네. 본인 생각엔 특히 그러겠네.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1월 23일 보도에서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가 이제 북한에서 한마디로 현성월 씨의 웃는 모습을 현성월 대사의 웃는 모습을 편집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일부만 보도됐는데 편집되어서 각본대로 짜여진 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표정 변화 잘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저것이 다 북한이 요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봐라. 북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저걸 잘 봐라. 네. 그런 것이죠. 안 웃으면 북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웃는 모습을 편집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설사 그렇다 한들 그게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지금 우리 방송 평창 올림픽이 활용되고 있다고 그런 사례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연합뉴스TV의 뉴스특보 1월 9일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녀 응원단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미인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금 넓게 열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잘 웃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 또 저런 나라를 제재해서 저런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 그게 바로 공산당 선동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녀 응원단이라며 제일 보도는 자기들이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북한 체제의 선전 방송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네. 가장 요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인터뷰 조작 있었죠. 그러니까 채널A 뉴스 특급에서 6개월 전에 있었던 인터뷰, 2017년 7월 5일 인터뷰, 그것도 심지어 자사 종합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마치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번에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이런 인터뷰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른 상황에서 인터뷰였는데 네. 마치 이제 지금 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팀 네. 그 선수들의 불만이 있는 것처럼 6개월 전 인터뷰를 그대로 따가지고 네. 지금 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붙여놓은 다음에 단일팀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많다고 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건 완전 조작이죠. 그리고 날짜를 최소한 날짜라도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반년 전 인터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런 걸 하루 종일 틀어주면서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북한의 선전 도구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단일팀 문제는 이렇게 크다고 네.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보낸 다음에 그게 포털에도 돌고 댓글로도 돌고
실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 왜 이 올림픽에서 이런 기회가 중요한지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데 아주 기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대책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라는 제목을 TV조선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 종합 뉴스에서. 더 나빠요. 그런데 채널A 뉴스 특급에서는 이번에 이 남북 교류 이것이 국정농단에서 우리 그 국정농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정부가 민간 기업을 압박해서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전혀 그 단일화 팀의 대가로서 실업팀을 만든다. 이것이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 창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과거에 이제 그 단일팀이라든가 네. 혹은 뭐 남북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있었던 보도들이 있죠. 수십 년간. 네. 그 보도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흐름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저자세에 북한 선전이 되고 있으며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 사례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 환경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셧다운 얘기도 하고 네. 트럼프 얘기도 좀 했다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셧다운은 오늘 새벽에 한국 네. 시간으로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풀렸어요. 그렇죠. 셧다운 얘기도 일단 잠깐 해보죠. 네. 예. 셧다운을 여러 차례 겪었죠, 미국은. 한 10여 차례 이상, 10여 차례 겪지 않았나요? 76년도에 처음 있었고, 요번이 19번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 줄 월급 없다고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예산 그 과정하고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하면은 만약에 뭐 잘 통과가 안 돼도 준 예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못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했고 약간 임시 방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의 비율로 해갖고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때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지난 이제 9월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었어요. 예산안 12개의 비리. 근데 상원이 이제 안 돼갖고 12월 이제 8일 날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랬다가 12월 22일까지 또 늘렸다가 이번에 19일까지 늘렸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서방서도 안 돌아가고 그죠? 군대도 그런 정도는 해요. 군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시큐리티는 그건 되는데 이제 좀 자잘한 거 뭐 환경청이라든지 뭐 에그리컬처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의 행정부의 부담이 큰 거죠. 어쨌든 최종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지금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돼갖고 안 되는 거다라고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론은 국민은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또 달라요. 옛날에 빌 클린턴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에 빌 클린턴이 비토를 했었어요. 그 예산안을. 그래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그건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론이 좀 빌 클린턴 대통령 쪽으로 또 돌아서게 됐죠. 비토한 이유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그때 이제 소셜 웰페어가는 사회복지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됐던 건 소위 말해서 이민법, 네. 뭐 다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린 건데 어릴 때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엄마 부모가. 아빠를 따라서 왔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그 청소년기 어린 시절 다 보내고 거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좀 구제에 돌리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뭐 영주권, 시민권을 이제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한
총 한 1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계속 레지스터를 한 사람들이 한 80만 명? 네.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네. 했었죠. 그럼 거꾸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자기 명단만 제출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딘지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요. 역으로 예.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거꾸로 범인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행정명령에서 법안으로 바꿔갖고서는 통과를 시켜갖고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폐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확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의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던져서 3월 초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고 뭐 이럴 때 요거 집어넣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의 장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게 이 다카 법안을 그러면 해줄 듯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멕시코 장벽 예산 통과시켜줘. 막 이렇게 했죠. 주고받자. 자, 퉁치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3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준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김준 박사님과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봐야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고 설득을 해갖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근데 다카하고 그 멕시코 장벽하고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민주당 측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척 슈머 그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하고 된 다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다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린지 그래햄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이제 딕 덜빈이라는 또 상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해갖고 다카에 이제 8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만 명 정도 살려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초대해갖고 부모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거는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뭐 장벽 예산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 싫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지 소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쉿홀. 예. 예. 우리는 이제 거지 소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을 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지 소굴은 너무 완화된 표현 아니에요? 느낌이 좀 완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많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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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지 소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으로. 전문가 입으로. 네. 뭐 똥통 뭐 이런 정도로. 똥통. 그렇죠. 예. 네. 거기에 훨씬 더 가깝죠. 뭐, 똥통이야 거기는 뭐. 느낌 확 살죠 그러면 좀. 네. 거지 소굴이 아니라 그걸 또 아주 세게 표현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 국가들이 화가 났고 네. 또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그렇죠. 린지 그램 상원 의원도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러고.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면 네, 들은 본인.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이 서서 셧다운이 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고 2월 8일부터 다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네. 그때 나오시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러시아 문제는 좀 잠잠하죠.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사망을 이제 좀 좁혀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뭐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뭐 하고는 있어요. 사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사위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사위가 타겟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 거의 간다고 봐도 딸하고 뭐 아들 뭐 자주 그렇죠. 엮여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인데 계속 수사는 되고 네. 있는.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훅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파이어 앤 퓨리.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내부 인사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네. 책으로 내서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캠프는 당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들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러시아 쪽으로부터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건물에 외국 인사들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묵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 묵게 하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 와서 이제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랐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막 환호하고 이러는데, 이건 뭐지? 잠잠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트럼프가 정말 처음으로 아주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진지하죠. 해석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세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하나 차리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워낙 TV 스타였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출마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이 많죠. 빈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구성하고 출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관료 조직을 별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서 딱히 꼭 굳이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내가 그냥 중요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거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는 한데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파고 헤쳐갖고서는 탄핵을 한다니 법적으로 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걸긴 굉장히 쉽거든요.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근데 그 정도의 좀 분위기도 사실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큰 게 뭐가 있느냐. 요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자,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러시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사실상 망했다는 식의 보수 매체 혹은 보수 정당의 주장이나 안 되길 바라요.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좀 다릅니다. 역대 방송, 올림픽 주관사 방송의 광고 액수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명 앵커가 복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 앵커 복귀는 아마 KT 크리그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간판 여자 앵커죠. 그러니까 뉴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쇼 같은 거, 토크쇼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MBC 나이트라인의 앵커, 메인 앵커죠. 레스터 홀트라고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머더레이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식령에 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취재하고, 그러니까는 방송, 주간 방송사잖아요, MBC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 공식입장이라는 단일팀이 이런 게 그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슈퍼볼은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동계고 이건 하계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근데 같이 입장을 한다고 올림픽에 나간다고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화제성은 굉장히 있고 IOC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일팀 얘기 또는 한반도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큰 논란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했으면서 뭘 지금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성 있는 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리고 요거가 크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 마식령 가고 막 이러는 거죠. 마식령 가고. 자, 우리 분위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행에 뭔가 대박 요소가 등장했다. 네, 거기에 이권이 있는 뭐 하여튼 사업체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환대를 하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있다. 네. 네. 국내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네, 현재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1년 됐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한 37%,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역대 한 체제를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 넘게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90% 가까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무소속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한 반반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7에서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는. 네. 역대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요 사안은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법조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의원직도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하실 말씀 아시죠, 이게? 예. 읽어보셨죠, 이거?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이거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자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현역 네. 판사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 판사들을 갖다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 우리 편, 얘 아니야. 예. 얜 세모,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 내부 그 망에 그 여성 판사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판사라더라도 남성들은 못 들어가도록 폐쇄 공간인데요. 네. 이런데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메일도 훑어보고. 예. 못 들어가겠지 하는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누군지 알아내요. 그렇습니다. 네. 다 알아내고 그리고 행정처라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버를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미 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주요 이제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판사들 후보군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는데. 당연히 리스트죠, 사실. 여기 보면은 보수 판사, 예.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온건, 예. 중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경.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컬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수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보수가 빨간색입니까? 새누리가 빨간색이지. 그러니까요. 보수 빨간색이고, 그리고 강경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블랙입니다. 까만색이에요. 블랙리스트죠. 블랙 조심해야 돼요. 무슨 요새 블랙 뭐 많던데. 블랙하우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내일 블랙하우스 하는 날입니다. 구분이 돼 있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면은 지금 몇 개의 그 개인용 PC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개만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임종원 예. 법원행정차장의 그 PC인데. 본인이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았죠. 예, 그리고 PC 자체를 내놓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건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열어봤는데 비밀번호 걸린 것 때문에 700여 맞습니다. 개는 예. 못 열어봤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열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특검 수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예. 1년에 수백 통 전화를 서로 오가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백 통 했다는 얘기는 주로 판결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 뭐 법원에 뭐 비가 샜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 구매 때문에 예, 전화한 건 아니겠죠.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운영돼야 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와 커넥션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착 관계가 긴밀하게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의혹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법부다 보니까 네. 판사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사실은 판사는 심판이고 변호사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든가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부담이 크고 사법부도 또 내부 조직 논리상 사법부가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한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네.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만 파악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파악된 문서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것들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밝혀졌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어떤 임종원 개인용 PC라거나 이런 까지 다 더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조사 기회가 한 번 남아있고 이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기회마저 살리지 못한다면은 외부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에 안개부에서 쪽지 나오는 대로 판결하고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대로 판결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용인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하는 꼴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무 저는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게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에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까만색,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했는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놔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라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삼성그룹 이근 회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통령이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억측까지도 사실은 드는. 뭐 그랬을 법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싫어하는 판결이 나면 전권이 관심 있는 재판인데 싫어할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거는 사법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 판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30대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하. 그래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증거가 일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 대법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법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게 절반은 없었던 분이죠.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13대 0으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분들인데 왜 어제 나타나가지고 전원이 그렇게 절반만 나와야죠 그러면. 근데 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 사건은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이 조사 보고서 별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인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충격과 함께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 안 나온 게 700건이 넘는다. 예. 아예 내놓지 않아서 몇 건 있는지도 모르는 PC 남아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러하고요. 양승태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전 대법관은? 뭐, 계속 뭐 본인이야 곤혹스러울 겁니다. 계속 이제 뭐 뒤로 빼겠죠. 저는 양승태 대법관 한 명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총체적 책임에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죠. 본인이죠. 양승태 대법관이 정점에 있었으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도 하지 않은 걸 자기들끼리 열심히 써가지고 혼자.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등산 가는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하고 이제. 압박도 하고. 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못지않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IOC 항의 서한을 보냈다든가 여기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보수 신문과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이 올림픽을 공격하는 보수. 특히 나경원 그 의원은 패럴림픽 우리나라 그 국제 패럴림픽의 집행위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에 또 그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 조직위원은 뭐 거의 29명, 30명 되는 이제 거대한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그것도 IOC에다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항의사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조직위원회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조직위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회 사퇴해야죠. 그때 성명 한 장 발표하는 정도여야지 이걸 IOC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팀은 이 단일팀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예. 이 법에 보면은 제83조 84조에 보면은 이 단일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근데 이 법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느냐?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2011년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예.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평양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자기가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정말 그 수년 동안 땀 흘려 그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선수들 엄마 아버지 그 국민들을 좀 더 평화에 1mm라도 접근하는 계기가 되면 그게 더 큰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좀 달래고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이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네. 이분이 그 집행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결여된 현저하게 결연된. 네. 나경원 의원은 내일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 또 얘기하겠죠. 올림픽 정신은 없습니다. 평화, 올림픽 정신이 추구하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식이면은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그럼 뭐 음식이 완전히 뭐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뭐 서울냉면, 수원냉면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식당마다 가면서. 저도 체제선전이라는 말도 웃깁니다, 사실. 우리 강릉이랑 서울에서 공연 몇 번 하는 거하고 북한 전역에 지금 남한 올림픽이 중계되는 거하고 체제선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도 없죠. 예? 그리고 이 88 서울 올림픽 때는요. 네. 그 북한에서 공동 개최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예 불참해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북한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만 입장할 때 네. 공동 선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깃발 들고 한번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그 규모도 작아요, 사실. 선수단의 규모는. 우리 옆에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사실. 압도적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 남한 선수단 규모가 이렇고 북한은 조금 서 있고 경기 수도 얼마 없고 근데 한 번도 자신들은 개최하지 못한 올림픽을 두 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동계하게 다. 그럼 남조선 체제 선정의장에 예. 북한이 왜 참여하느냐라고 북한 내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남한 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가 나올 내용입니다. 어떻게 올림픽 전체하고 공연 몇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체제 선전을 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보도를 해줍니다. 네, 체제 선전 평양 올림픽. 네,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화예요. 두려워하는 거는 평화예요. 네.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 그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국어라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한핵 줍쇼. 평화 시절에 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네, 서식지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막 키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 법안들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인공기 옆에서 한반도기 흔들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했었어요. 예. 네.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옆에서.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야,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우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우한 처지. 자, 그렇습니다. 예. 평양 올림픽이라는 비난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에서 이거 서울 올림픽에 왜 들러리 쓰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국민당은 이제 완전한 파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집은 거기를 완전한 파탄에 이른 그 서로 성명전 하는 걸 보면 예, 남북보다 더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서 대화는 끝인 것 같고 서로 징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예, 뭐 안타깝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합의하에 갈라서거나 이제 그러질 왜 못하느냐.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늘 그렇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남북 문제에서는 좀 의견이. 예, 좀 다릅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물론 늘 이제 막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을 그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니네가 더 커지잖아 이런 거잖아요. 정치란 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뜻이 다르지만은 너 못 보내줘 왜? 니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망해야 돼. 뭐.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예, 네. 그런 심보로다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죠. 예,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최대 승자고, 예, 득실을 따지자면 안철수 대표가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민심도 많이 잃었고, 과정 중에, 일처리 과정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그렇게 원한 건데,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입기는 커녕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스스로 입은 거죠. 뭐 자초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결론,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요 정계 개편 가운데 정의당이 혹시 어느 쪽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이럴 계제는 없을까요? 예, 뭐 정의당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게 경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거고요. 뜻이 같은 부분들하고는 연대도 하고 정책 추진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 같은 것은 그걸 통해서 국고지원금 좀 더 많이 받고 국회 내에서 무슨 이렇게 기회나 이런 권력을 배분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말고는, 우리 국민들 앞에 같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거 있죠. 비자를 얻거나 뭐 국적을 얻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위장 결혼이잖아요. 네. 국민 앞에 위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길래 저쪽에서 뭐 말아봐야 15석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의당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셈법을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각자 자기 세력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정의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이제 관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의당 내에서는 뭐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토의해보자. 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뭐 파리바게트가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민생 문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예. 예. 근데 이게 좀 저희들이 바쁩니다, 사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